네, 여러분, 한국의 역사 3강 이제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삼국시대 정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서 전개해 나갈게요. 자, 삼국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해요. 자, 1강에서 왕권이 중앙정치 조직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관등제가 확충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그 부하와 상관관계가 유지가 됐었겠죠. 그런데 그 기존에 있었던 부하와 상관관계를 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군신관계로 재편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관계, 그 고조선에서 이제 삼국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강한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그 관계에서 태동되는 하나의 원리라고 조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왕과 신하의 관계는 불변 관계.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런데 신하와 신하 사이에도 높낮이가 생기겠죠. 상하관계. 신하와 신하 사이의 상하관계는 왕권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는 immorality, 불변의 관계라면 신하와 신하 사이에서의 상하관계의 구성은 신하와 신하 사이의 상하관계의 구성은 flexibility, 그러니까 가변적 관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왕권이 확립되니까 왕이 자신의 권력을 하늘이 주신 권력이라고 명분을 만들어서 헌법과 같은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이라는 이 한자의 개념이 바로 헌법의 개념과 일치하는데요. 자, 법이라는 태동은 이때 당시에 소유의 개념이 이제 발발하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개념을 관리를 하기 위한 물물교환적 관계가 발달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에코노믹 라이프로 발전이 됩니다. 에코노믹 라이프라는 이 경제활동은 물물교환의 단순 물물교환에서 물물교환을 하나의 기호체계를 통해서 교환하는 가치로 상승시키고 발전시키는 관계로 넘어가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초경제학의 영역인데, 그렇게 물물교환, 단순 물물교환 관계에서 기호를 통해서 교환 가치가 이제 혁명적으로 상승되는 게 바로 화폐의 등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의 기능은 그런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지역에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화폐 가치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합의 지점과 그 합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 유용한 것을 넘어서서 결정적이고 필연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율령,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왕의 명분, 하늘에서 내린 왕권, 중앙정치 조직에 의한 명분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국가가 아니고 느슨한 어떤 부족 사회들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한반도에도 아마 저는 수천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반도에도 행정구역만으로도 그 가장 좁은 단위의 그 행정구역이 수천 개가 넘거든요. 한반도 전체에. 그러니까 그때도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면 강력한 어떤 중앙정치 조직인 왕권 조직이 형성되기 전이라면은 아마도 그러한 헌법이 이루어지기 전의 관계니까 수많은 부족 국가들, 부족 사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회들끼리 비록 철기 시대로 인해서 농기구가 혁신을 맞고 농경사회가 혁명을 맞고 그리고 무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부족 사회들끼리 그게 하나의 어떤 공통된 룰, 곧 레귤러 스탠다드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내 것만, 내 가족 아니면은 내 밀리지의 재산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공동체라는 부분들은 확산이 되면 될수록
그 잉여 가치와 경제적 규모는 힘의 논리로 귀속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내가 나 먹고 사는 것만 챙길게 라는 퍼서널리티, 개인주의에 의해서 내 재산만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내 재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재산이라는 거는, 잉여 가치라는 것은 공동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동체의 리얼레이션십인 관계가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그 소유라는 잉여 가치는 더 증폭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규모가 그냥 주먹 한 줌이었다라면 그냥 나는 그렇게만 벌고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확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그 공동체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백성들도 그 맛을 본 거예요. 이 강력한 중앙정치 조직이 화폐, 돈, 머니를 만들고 그 머니를 통해서 나의 에코노믹 라이프를 지지해 주는 게 나의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백성들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1강 때, 저희 3강, 1강 첫 번째 시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국가의 탄생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근거는 무기를 바탕으로 사람을 강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졌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진 인간은 똑같은 인간과 이퀄리티, 평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평등한 관계가 깨어지는 게 만약에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폭력이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물리적인 폭력으로 인한 그 억압이 아니면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항 심리, 반발 심리, 그게 곧 존엄성에 대한 호소이기 때문에 폭력과 무기로 왕국과 강력한 중앙정치 조직은 결코 지속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한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베트남, 중국, 일본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 인간 역사, 국가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백성들이 왕을 따르는 게 강력하게 자기를 억압하고 군사와 군대와 무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억압하는 걸로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자, 군사와 힘으로 군림하는 게 왕권 조직의 특징인데, 또 하나는 뭐였나요? 왕은 하늘이 내렸다. 이 동양의 왕정정치 제도, 특히 한국 역사에서의 왕정정치 제도의 특징은 릴레이션 킹과 종교적 왕과 그리고 세큘러 킹, 세속적 왕이 통합이 돼 있어요. 서양의 왕권 제도를 보면은 여러분 캐톨릭 아시죠? 캐톨릭 종교, 캐톨릭 교황과 그리고 왕족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계급이 있습니다. 귀족.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삼국시대의 환타지 게임 같은 거로 전환된 거 보시면은 성 캐슬이 있고 캐슬을 지키는 영주가 있고 성주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엔 귀족 계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은 권력이 분산돼 있어요. 종교적 왕인 교황과 세속적인 왕족인 왕과 그리고 귀족들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국가적 채무를 갖추고 있는 삼국시대의 삼국의 국가적 체계는 왕과 종교성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늘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과연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의 백성들이 그 왕이 하늘에서 났다라고 해서 다 충성했을 것인가?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있어서 무기로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을 억압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만도 아니고, 왕이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늘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만도 아니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에코노믹 라이프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니까 왕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단지 문명 국가냐, 비문명 국가냐. 이때는 문명 국가가 아니잖아요. 뭔가 산업사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근대화를 거치는 것이 아니니까 비문명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왕정체제냐, 민주체제냐라는 차이가 생기겠지만, 왕정체제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왕이다,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에코노믹 라이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강력한 중앙정치 조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왕을 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왕은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중요하죠.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자,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고구려, 백제, 신라든 내 국가에, 여기서 나라는 거는 왕족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운 국가에 나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알아보겠다. 그게 겉으로 본 국가예요. 한국은 지금 현재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죠? 중국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고, 베트남도 더 많죠? 일본도 더 많죠? 그러고 보니 한국이 인구가 적네요. 뭐 인구가 적다고 해서 뭐 그게 좋냐 나쁘냐 많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의 인구조사의 표면적 의미는 우리 국가가 지금 몇 명 정도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일까요? 휴먼 리서치의 진짜 목적은 왕국이 왕정 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정 체제는 뭔가요? 왕과 왕의 가족과 그 가족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왕권 중심 체제예요. 왕권이라는 거는 그 왕권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기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왕권을 유지하려면은 명분만으로는 안 되니까 강력한 무기도 생산해야 되고, 군대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탱해야 될 그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몇 명 삽니다, 몇 명입니다 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A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가구의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더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이는 더 적게 갖고 있고 왜 더 적게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거기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힘이 더 많아 보이고 힘이 적어 보이는지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는 남자가 더 많은지 여자가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죠. 자, 이런 걸 조사하게 되는 게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인포메이션, 그 정보를 통해서 그쪽에 A 구역에 있는 인구와 살고 있는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를 조사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그걸 통해서 왕권은 그쪽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적당히 억압을 하든지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정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툴을 얻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을. 자, 그리고 왕권과 왕족과 군대가 뭘로 먹고 사느냐? 바로 텍스, 세금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진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이 텍스, 세금에 있어요. 세금이라는 건 뭐냐? 아까 왕이 이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중에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시사회, 이보다 더 원시사회에서는 돈이, 머니가 기호가 시스템의 중심에 선 게 아니라 그냥 필요 물자들을 주고받는 익스체인지, 물물 교환이 그냥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호 체계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그 기호 체계, 돈을 누가 찍어요? 이때 당시 비문명 국가 시대에서는 왕족이 명령을 해서 찍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면 그 돈을 찍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돈을 찍고 돈을 관리해야 되고 백성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행하게 되는 그 에코노믹 라이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왕권을 향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국시대의 정치의 형성 과정에서 자, 변화의 과정 중에서는 왕권이 계속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왕권이 아니라 원래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고조선이 이렇게 패망하면서 열국시대라고 해가지고 느슨한 연대의 시족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느슨한 연대의 시족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남아 있었던 게 뭘까요? 각 마을이나 각 지역마다 여전히 우두머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캡틴들이.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왕들이 하나의 왕으로 내가 하늘에 내린 왕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강력한 중앙 정치 조직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마다는 그 지역의 캡틴 우두머리들이 있겠죠. 그걸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족. 귀한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삼국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라가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귀족들은 여전히 이게 바로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캡틴들인데 지역 캡틴들의 권위는 여전히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미묘한 게 중앙 집권 체제로 가고자 할 때 하늘이 내린 왕이다, 무기다 이런 것들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그 집중이 되지 않고 예전부터 쌓여왔던 지역에 있던 귀족들도 세력이 막강한 거죠. 군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도 갖고 있고 이런 귀족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조직의 왕이 이러한 귀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체계에 참여시킬까요? 그냥 다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방법을 선택할까요? 그렇게 하는 국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은 오래가지 못했죠. 삼국시대라는 이 한국 역사에서의 삼국시대의 국가들은 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협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협의. 그러니까 하모니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 체제를 인정받으면서도 귀족들로부터, 지방의 귀족들로부터 우리 왕은 고구려의 왕은 고구려의 왕이야. 신라의 왕은 신라의 왕이야. 백제의 왕은 백제의 왕이야 라고 해서 왕족의 명분을 인정받으면서도 그 왕족은 중앙집권 조직은 지방에 있는 귀족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국정 운영은 귀족과 왕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그 제도라는 게 고구려의 대대로, 백제의 정사함 고사, 신라의 화백제도, 자, 이러한 제도들이 삼국시대 내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그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내내 귀족의 권력들도 상강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국가가 형성되는 것은, 그리고 왕이 명분을 얻는 것은, 그리고 무기를 통해서 군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백성들의 요구,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명확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고립된 채로 살아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갖고 있는 존엄과 동등한 한 가지 가치인 하나인 이 욕망,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산 마을이나 아니면은 동떨어진 곳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맞고 사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는 거죠.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과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은 여러분 뭐 굿이다, 배드다, 나쁘다, 좋다라고 구별할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스틱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스틱트 중에 하나인 욕망이 강력한 권력을 출범시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강력한 중앙 조직을 만든 것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역사에서의 왕은 하늘이 내렸다라는 그 명분이 있지만 삼국시대에서도 여전히 지방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귀족들은 자신들도 권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늘이 내리신 왕에게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면은 이 삼국시대 때 지방의 왕과 비슷한 권력과 군사와 소유를 갖고 있는 귀족들은 없어야죠. 그런데 삼국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지방의 소유와 군사와 세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존재했다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왕이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그러한 어떤 애니미즘에 입각한 완벽한 신앙 체계가 가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족들과 왕과의 관계도 엄밀히 말하면 이게 political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관계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협상과 트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때에는 만약에 왕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린 어떤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정말 그냥 원리 원칙처럼 강조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렸어. 무조건 백성들은 내 말을 다 따라야 돼. 그런 어떤 원칙에만 이 왕족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방의 권력가들인 이 귀족들의 권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귀족의 권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건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삼국시대, 한반도 역사의 삼국시대의 그 왕권 강화의 목적이 뭐였나요? 가장 높은 것은 왕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하야. 이런 어떤 상하관계의 불변한 이모랄티가 근거잖아요. 국가 형성의 근거, 파운데이션이죠. 그런데 그 국가 형성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귀족들과의 권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면서 국가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건 몇천 년 전이라 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욕망과 존엄성, 이 인간은 존엄성과 욕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명백하구나. 그걸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삼국시대의 정치에 대한 어떤 흐름을 제가 이제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 삼국시대의 이제 언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삼국사기라고 이제 삼국시대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역사서에서는 삼국시대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봤는데 이 세 나라가 수많은 교류가 있었대요. 무역이겠죠, 이게. 트레이드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들면서 고구려가 백제 갔다가 백제가 신라 갔다가 사람들이 다 오가는데 별다르게 뭔가 통역, 이게 트랜스레이션입니다. 트랜스레이션이 필요했다라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유사하고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모두 언어가 비슷하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국지의 위지라고 동의전, 이게 중국의 역사서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동의전에도 고구려와 동해 옥저의 말이 비슷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중국의 또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양서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의 나라예요. 삼국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복장이나 예절, 언어가 비슷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언어의 통일성이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는 하나의 랭귀지가 거의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게 옛날 역사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복장과 예절이 곧 언어의 통일성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복장과 예절이라는 거는, 복장은 옷이에요. 옷 입는 어떤 스타일과 예절은 뭐 어떤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예의,
그리고 친구에 대한 예의, 그리고 상관에 대한 예의, 그런 예의를 어떤 총칭하고 있어요. 그런 예의가 비슷했다라고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옷 입는 스타일이나 어떤 예법 같은 부분들이 비슷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언어의 통일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시간에 좀 삼국시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